원관념이야? 맞아. A는 보통 뭐예요? 우리 은유법으로 제일 유명한 구절이 뭐가 있어?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럼 여기가 뭐예요? 원관념. 여기가? 보조관념. 근데 보통 말하는 이 원관념이 뭐냐면, 이거를 조금 제일 크게 관통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은유법이라는 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야. 그래서 뭔가 설명하기가 힘든 거야.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가 않아. 그래서 이 정립되어 있지 않는 개념을 누군가에게 이해시켜주고 싶을 때 뭘 갖고 오는 거야? 보조관념을 갖고 오는 거야. 그럴 때 이 보조관념은 보통 어때요? 구체적인 우리 이거 시에서 뭐라고 배우지? 이미지라고 배우지. 이해됐어요? 요렇게 해놓는다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요게, 우리 여기 그래서 말하는 분류의 은유학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요거 이해하면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더 크게 말하는 게 뭔지 알아? 이해 안 되는 걸 어떻게든 이해하게끔. 네. 이해됐니? 예를 들면 요런 거지. 더 크게 말하면. 자, 지호 배와 수연이 배가 둘이 어부야. 같이 배에 일하러 나갔어. 바다에. 근데 갑자기 막 폭풍우가 쳤단 말이야. 그래서 얘 배가 다 뒤집혔어. 다 실종됐어, 선원이. 다 죽었어. 근데 얘네 배는 겨우겨우 살아서 돌아왔어. 얘들아, 설명이 가능해?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바다에 있었단 말이야. 설명이 가능하지 않아. 하지만 누군가가 이건 신의 분노다. 이렇게 설명을 해버린다면 이해가 가능한 수준이야. 이해돼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낸다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이걸 더 확장시켜서 설명하는 개념이 바로 이 글이야. 이해되니? 요거 이해해서 하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서 천천히 나랑 가볼게요, 얘들아. 1문단 갑시다. 은유에 대한 학문적 정의는 아리부터 나오네요. 아리는요, 시학에 처음 등장하는데 이에 따르면 은유는 낯선 이름들의 전이이다. 아하, 낯선 이름들의 전이. 낯선 이름들을 다른 걸로 표현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앞에 봐요. 내 마음을, 자, 아까 전에 니네가 예를 든 게 뭐였어요?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을 호수에다가 표현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다른 걸 해볼까? 내 마음이라는 개념이 원래부터 뭐 있었다고 친다면 옛날에는 없었던 개념을 하나만 생각해보자.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은 사랑이라는 개념? 몰랐을 수도 있잖아, 우리가.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를. 그치? 그 사랑이라는 개념을 몰랐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근데 내가 쟤를 뭔가 쟤만 보면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자꾸 보고 싶기도 하고 막 근데 이거를 뭐라고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 얘들아. 그치?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 이게 낯선 거야, 낯선 거. 이 낯선 것에 대한 걸 뭔가 설명할 길이 없을 때 이걸 다른 걸로 전이시켜서 설명한다는 거야. 은유법이지 뭐. 은유법에 대해서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자, 계속해 볼게요. 낯선 이름의 전이이다. 즉 어떤 대상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 대상의 이름이 아닌 뭘 사용하는 거? 낯선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앞에 봐요. 뭐 사랑 몰라. 사랑은 딸기다. 대충 해. 봐봐. 너희 생각해봐. 얘가 원관념이지. 얘가 보조관념이지. 너희 생각해봐. 이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일치점이 사실은 원래는 없다고 얘들아. 그러니까 사실 낯선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뭐 우리가 덧붙여보자면은 뭐 사랑이 뭐 상큼하고 달콤하고 자 어쨌든 자 얘가 적절했나? 자 지금 다시 시작하긴 좀 늦었으니까요. 그냥 갑시다. 어쨌든 가겠습니다. 이해만 되면 돼. 자 어떤 대상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뭐예요? 무슨 관념? 원관념을 사용하기 위해서 낯선 이름 딸기 뭐예요? 보조관념. 너만 보면 너 사랑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히지 않았을 때 너만 보면 딸기가 생각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20세기 독일 철학자 드디어 주인공이 나왔어요. 블루는요 평생 은유에 대한 연구로 철학적 사유를 개진하며 철학, 과학, 신화 등을 아우르는 모든 텍스트를 은유로 파악했다. 그는 은유란 괄호 1번 갈게요. 인간이 그거 어렵다. 세계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실존. 얘들아 이거 세계 및 자신에 대한 실존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 좀 한마디로 축약하면 뭐예요? 어떤 것들?
추상적이고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창조해낸 앞에 봐요. 구체적인 이미지다. 이렇게 읽으면 괄호 1번이 안 어렵다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냥 읽으면 어려워.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해요. 그렇게 읽으면 이 글이 이해가 되지 않겠니? 괜찮아요, 얘들아? 네. 자, 계속할게요. 이렇게 주장하며 이를 통해 인간의 삶의 방식을 읽어내고자 한 자신의 연구를 은유학이라고 명명했다. 나중에 애들이 이거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애들이 있을 때 학교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설명 안 하면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알겠지? 야, 이거 관념 형상하라고 읽으면 되게 쉬워.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알겠지? 안 돼. 다 이렇게 이해했을 거야, 선생님들도. 자, 어쨌든 여기까지 얘들아 괄호 1번 이해됐니? 나 그럼 이제 2분단으로 넘어간다? 그는 은유에 대한 종래의 철학, 아이고 얘들아 이 분류와 종래의 철학이 공통점 차이점이 이제부터 펼쳐질 거야. 잘 구분해봐야겠죠? 종래의 철학의 해석을 두 가지로 제시하며 이로 인해 은유의 중요성이 그냥 지나쳐버렸다고 주장했다. 첫째는 수사적 기법으로서의 은유이다. 은유는 명료한 사실에 대한 표현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군더더기나 장식에 지나지 않다는 거, 이거 좀 잘 이해해 볼게. 수야, 여기 시선 좀 꺼줄래? 잘 봐. 우리 지금 여기까지는 이해됐지? 여기까지 지금 블루가 얘기하는 거였거든? 근데 갑자기 무슨 철학이 나왔지? 종래의 철학. 맞아. 종래의 철학이 나왔어. 근데 이 종래의 철학에서 말하는 은유라는 거는 무엇이냐? 두 가지가 나왔어. 첫 번째가 뭐예요? 네, 수사적 기법. 수사적 기법이라는 거는 여기 지금 명료한 것이라고 얘기했지. 자, 우리랑 지금 생각했던 거랑 좀 달라. 은유라는 건 언제 쓴대? 명료한 것을 설명. 그럼 너 이거 생각해봐. 야, 명료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쓴다고? 그럼 이건 또 쓸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은유라는 건 쓸 필요가 없는 거네. 그러니까 명료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라는 건 사실 군더더기. 그러니까 사실 은유라는 건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으로 갈게요. 둘째는, 자, 노란색 간다. 명확한 개념적 인식에 이르지 못한 불완전한 인식과 추측의 표현으로서 은유다. 이거는 조금 공감하는 부분이지. 봐봐. 명확한 개념적 인식에 이르지 못한 것. 그래서 불완전한 인식과 추측으로 표현하는 것. 이해됐어요? 네. 명확한 개념에 이르지 못한 게 뭐예요? 추상적인 거. 그래서 불완전한 인식과 추측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거야, 얘들아. 정확하게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못하니까. 이해됐어요, 얘들아? 자, 그런데 이 빨간색 괄호 1번 있죠? 빨간색 괄호 1번 너희가 이해 못했을까봐 빨간색 괄호 2번이 똑같은 말이야. 빨간색 괄호 2번 가볼게요. 개념이 형성되기 이전에 잠정적으로 사용한다. 얘들아, 치환되는 말 찾았어? 명확한 개념적 인식에 이르지 못했다. 치환되는 말이 뭐야? 개념이 형성되기 이전이다. 얘들아, 불완전한 인식과 추측이 뭐야? 잠정적으로 일단 사용하기로 했다고, 얘들아. 와, 연결된다.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런 재진수를 우리는 찾아버릇해야 독해가 잘 되는 거라고, 얘들아. 이해됐어요? 쉬워, 잠깐 나 일시정지 좀. 얘들아, 한 번만 읽고 있어. 자, 볼게요. 얘들아, 여기 빨간색 괄호 1번, 2번 똑같은 말인 거 이해됐어요, 얘들아? 네. 그러니까 여기 정리해보면 니은은 다른 부분이었어요, 얘들아. 다른. 개념이 아직 있다, 없다? 얘는 아직 개념이 아직 없어. 잠깐만 있어봐. 얘는 명료하게 개념이 정립이 됐는데 얘는 없었을 때야. 조금 반대된다, 그치? 개념이 아직 없었을 때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어떻게 쓴다? 잠정적으로 쓴다. 그러니까 얘는 필요한 애네. 얘는 필요하지 않는 거네. 이해됐어요? 네, 요렇게 두 가지 경우라고 합니다. 자, 계속해 볼게요. 불완전한 인식과 추측의 표현으로 잠정적이라는 말 조금 바꿀게요. 왜냐면 니은이 다른 말로 써 있어가지고. 자, 니은 가겠습니다. 어떤 표현? 불완전한 추측의 표현. 추측이다. 요렇게 할게요. 니은. 이게 바로 종래 철학이라고 하네요. 사용 같은 필요악. 필요악이 뭐야? 이거지.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지금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어. 딸기라고 어쩔 수 없이 쓰는. 이해됐어요, 얘들아? 근데 만약에 사랑이라는 개념이 생겨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쓸 필요가 없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필요악 같은 것이며 인간의 사유가 발달해서 다 나오지 얘들아. 빨간색 밑줄. 어떤 대상을 가감없이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투명한 형식을 찾아내면 더 이상 딸기라는 보조관념은 필요하지 않게 된다. 야, 거지 같은 예시도 이해만 되면 괜찮은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이러한 관점에서는 궁극적으로 철학의 모든 은유가 순수하게 개념적인 용어로 대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간주했다. 이거 이해돼요, 얘들아? 그러니까 요걸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아?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을 때 불완전한 추측으로 사용되는 게 은유기 때문에 세상 모든 단어는 사랑이라는 개념이 생기면 딸기라는 단어는 안 쓰는 거니까 다 대체될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근데 이 경우도 뭐 대체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명료한 게 있으니까 은유가 필요가 없겠네. 그지? 그러니까 아까 제일 먼저 첫 번째 문장 뭐야? 종래의 철학은요. 은유의 중요성에 간과된다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제일 첫 번째 줄? 네. 자, 네. 자, 사랑이라는 말이 생겨나면 이 추측은 없어도 되잖아. 딸기는 없어도 되잖아. 딸기라는 말을 왜 써? 난 너 사랑하면 되지. 넌 나에게 딸기 같아. 이런 말 쓸 필요가 없잖아.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생김으로써 그렇지. 쓸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요 밑줄, 마지막 밑줄 봐봐. 은유는 개념적 용어로 대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 네.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딸기 같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악이라는 거예요. 필요악. 근데 없을 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개념적 정의가 없을 때 이걸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요악이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걸로 대체되어야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해됐어요? 근데 그게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은유의 중요성이 간과되었다. 네. 네. 자, 이해됐나요? 네, 계속할게요. 나 블루 계속합니다. 근데 잠깐만. 블루는요, 전통의 지적대로, 잠깐만. 지금까지 누구 거 얘기하고 있었지? 종래 거 얘기했는데, 전통의 지적대로라고 얘기했으니까 종래 이퀄 누구예요? 그렇지. 전통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전통 철학 이퀄 누구예요? 종래 철학이 되는 거겠죠? 전통의 지적대로 은유가 수사적 기억이거나 얘들아 가로서 한번 봐. 아직 개념으로 환원되지 못한 잉여. 얘들아 이해돼? 빨간색 가로 1번, 2번, 3번 다 똑같은 말. 이해됐어? 중성을 아는 거죠. 개념으로 환원되지 못했다. 가로 2번에서 무슨 말이야? 형성되기 개념이 형성되기 이전. 이해됐어요? 네. 잉여가 뭐야? 그게 인식과 추측의 표현이고 잠정적으로 사용된 남는 표현이야, 남는 표현.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긴 지금 다시 한번 뭐야? 전통 철학의 그냥 한마디로 뭐야? 전통 철학의 기억이나 니은은 이렇게 읽으면 돼요, 여기는 지금. 이해됐어요? 기억이나 니은일 수도 있다고 인정하네? 블루가? 조심해야겠지? 블루는요, 이 기억과 니은을 인정하면서도 은유 중에는 결코 개념으로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표현 형식으로 철학적 언어 근본의 바탕이 되는 것이 존재한다고 하며 이런 은유를 절대적인 은유? 잠깐만 있어봐봐. 앞에 봐.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근데 이렇게 나면서 얘가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가 지금 누구 거였지? 블루 거였지. 여기가 지금 전통 거였지. 근데 지금 얘가 뭐라고 했냐면 오케이, 나 이거 인정. 근데 있잖아. 얘네가 뭐라 그랬냐면은 야, 이런 거니까 반드시 이 불완전한 추측들은 뭐로 대체되어야 돼? 완전한 개념으로 대체되어야 해 라고 얘기했지. 근데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뭐라고 했어요? 노인정한 거야. 이해됐어요? 근데 요런 것들을 지금 뭐라고 표현한 거죠? 디귿. 절대적. 그렇지, 절대적 은유라고 얘기한 거지. 이해됐어? 요건 인정하는데 나 이거에 대해서는 인정 못하겠어. 이런 어떤 은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걸로 절대적 은유. 그렇지. 개념어로 대체할 수 없는 은유라는 게 있긴 있어. 그게 절대적 은유야. 이해됐어요? 아니요, 쉬워. 괜찮아. 앞에 봐요. 아까 지금 얘가 뭐라 그랬지? 전통 애들이? 불완전한 것들은 이 완전한 개념어가 생기면 사라져야 할 것들이라고. 대체돼야 한다고. 근데 이제 이 블루가 뭐라 그랬지? 맞아. 대체되어야 해. 근데 결코 끝까지 대체되지 않는 애들도 있어. 그 애들이 바로 절대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애들이 있어. 이래서 절대적 은유.
그렇게 뭐 편하게 표현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예를 들면 나 이거 인정하는데 그래 이것도 인정하는데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예외.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나 3문단으로 가도 돼요? 그러면 3문단부터가 이제 찐이겠지. 3문단 해도 돼? 분류에 따르면 절대적 은유, 봐봐. 지금부터 이제 절대적 은유를 설명한다. 절대적 은유는 개념적 사고에 미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념적 사고의 바탕이 되며 설명할 수 없는 궁극적인 질문들에 답하려는 시도다. 이름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포세이돈. 신의 분노다. 이건 뭐라 그랬지 아까 얘들아? 설명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건 우리가 그걸로 설명한 거야. 이해됐어? 뭔 얘기인지? 우리가 그 개념에 도달하지 못한 게 아니야. 니네가 왜 너는 다 죽고 왜 얘는 살아남았는지 설명 못한 미스테리가 아니야. 우린 설명했어. 은유로서.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그 포세이돈은 다른 구체적인 완전한 개념으로 대체될 수 없는. 대체될 수 없으니까. 그게 짱이지. 그걸로 다 설명 가능해, 은유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자, 읽어보면서 더 갈게요, 얘들아. 은유는 개념적 사고의 바탕이 되며, 봐봐. 아까 전에 나온 말. 세계의 본질이나 삶의 지향성 등과 같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궁극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하려는 시도이지. 개념적 사고에 도달하지 못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얘네 말은 이거지. 대체가 안 된다라는 거는 도달하지 못한 걸로 생각한 거야. 근데 얘는 아니 도달하지 못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궁극적인 답을 찾아낸 거야. 얘가 주지 못하는. 찾아낸 거야 라고 한 거죠. 자, 나 그럼 봐봐. 아까 우리 1문단의 괄호 1번 기억나요? 우리 1문단의 파란색 괄호 1번. 파란색 괄호 1번 읽어볼까? 인간이 설명하지 못하는 추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라 그랬지?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는 거라 그랬지? 자, 3문단의 파란색 괄호 2번 가봐. 규정적 해답을 구할 수 없는 것들인데 절대적 은유는 현실의 총체성을 묘사하는 이미지를 생성해내서 우리가 사는 세계를 설명할 수 있다. 어려운 말로 범벅을 해놔서 그렇지 얘들아. 결국 1문단의 괄호 1번과 3문단의 괄호 파란색 2번은요. 결국 똑같은 얘기야.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우리 세계에 설명하지 못한 것들을 은유로서 얘가 설명하고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그게 바로 절대적 은유야. 왜? 설명하지 못해. 똑같은 바다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바다에 있었는데 배 운전하고 있어. 왜 얘는 죽고 얘는 살았냐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계속할게요. 예를 들어 미지의 세계를 여기가 조금 난감해 얘들아. 예를 들어 미지의 세계를 찾아 출항하고 망망대해에서 난파를 당하는 등 항해와 관련된 은유들은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을 표현하는 절대적 은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뭔가 절대적인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바다를 항해한다. 삶을 살아가는 걸 우리가 보통 그런 거에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에 하나 뭐 예를 들어놨다. 여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얘들아. 이해됐어요? 자, 그럼 나 4문단 간다. 또한 절대적 은유는 인간이 세계를 대하는 기본 자세와 태도를 표현하며 인간의 행위의 방식을 설정하는 지침으로도 기능하는데 분류에 따르면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압도적인 현실을 맞닥뜨린 이래에 그것을 어떻게든 은유로 파악해서 두려움을 떨치려고 애써온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뭔가 불가사의한 현상이 일어나면 무섭단 말이야. 근데 그 설명할 수 없는 걸 뭐로 설명해? 은유로 설명해버리는 거야. 그럼 그나마 좀 무섭지 않아.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얘들아, 귀신이 왜 무서워? 왜 무서워? 무섭게 생긴. 설명할 수 없어서 무서운 거야, 얘들아. 그치? 상으로 표현하는. 근데 귀신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야. 너는 왜 귀신이 되었니? 귀신 막 구구절절하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있잖아. 이랬는데 저랬는데 나 진짜 너무 화가 나서 나 진짜 저승에 못 가고 있어. 이런 사연을 막 들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 사연을 알기 전보다 어떨까? 좀 덜 무섭지 않을까, 얘들아? 이런 맞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얘들아? 요런 거야, 요런 거. 자, 그러니까 다시 그 4문단의 밑줄 읽어볼게요. 세계 속에 살아가는 인간은 압도적인 현실을 맞닥뜨린 이래 그 압도적인 현실을요,
어떻게든 그 은유로서 파악하고 그 두려움을 떨치려고 애써왔다는 거야. 예로부터 지금까지 철학, 과학 등 인류의 지성적인 결과물들은 모두 그러한 노력이 좀 더 다른 형식이 뭐야? 철학이나 과학이나 의학이나 이러한 형식으로 발현된 것일 뿐인 거야. 이해됐어요?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과물들은 모두 그러한 노력이 여전히 얘들 괄호 3번 봐봐. 얘들아 지금 파란색 괄호지? 그럼 여태까지 지금 파란색 괄호는 다 무슨 말이야? 똑같은 말이야. 재진술이야. 인간이 개념으로 규정할 수 없는 궁극적인 영역들이 있는데 절대적 은유는 여기에 구체화, 그지? 구조를 부여해서 세계에 대한 명백한 상, 이미지를 제공했다. 이해돼요? 어려운 말 번복해서 니네가 같은 말이라는 걸 못 찾는 거야. 이해됐니?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이 세계와 조화로운 관계를 맺도록 돕는다고 하다. 인간이 어떻게 세계와 조화로운 관계를 봐? 이해 못하면 두려워. 도망가야 돼. 하지만 이해함으로써 우린 덜 두려워. 맞설 수 있죠. 이해됐나요? 예를 들어 세계를, 자 이건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를 시계라는 구체적으로 나타냈죠 얘들아? 세계를 시계라는 구체적인 것으로 나타냈을 때 세계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시계, 즉 질서 있는 전체가 된다. 그러면 시계는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게 된다고. 미지의 세계가 아니게 된다고. 자, 절대적인 은유와 마찬가지로 신화 역시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태를 은유로, 이제 여기서부터는 있잖아. 사실 다 파란색 괄호가 들어갔어야 돼. 다 똑같은 말인데 너무 파란색 괄호가 다 쳐야 돼, 다. 그래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안 쳤어. 지금 여기도 솔직히 똑같은 말 아니야? 신화 역시 개념으로 해명할 수 없는 사태를 은유로 활용한 이야기를 서술했다는 점에서 똑같은 말이지 지금. 그래서 다 똑같은 말이라서 이제 더 이상 괄호 안 칩니다. 그에 따르면 신화의 기본적인 기능은 거대한 공포를 마주한 인간이 그것에 이름을 지어붙이고, 여기도 똑같은 말이잖아. 이어붙이고 이야기를 창조해서 막연한 불안을, 그치? 막연한 불안을 구체적인 두려움,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구체적인 두려움, 그거 봐. 막연한 건데, 귀신, 똑같이 무섭지. 근데 좀 덜 무섭다고, 얘들아. 그걸로 바꿈으로써 세계의 거친 폭력과 혼돈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자, 예를 들어, 방금 이제 선생님 그 바다 예를 그냥 든 게 아니에요. 심심해서 여기 나와요. 예를 들어, 신이 최초로 언급되는 고대 그리스 문헌에서 신들은 만물의 질서에 따라 배치하는 권능을 가진 존재로 서술되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은 이성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섭리. 봐봐,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섭리가 뭐야? 똑같이 바다에 나갔는데 쟨 죽고 쟨 살아왔다니까. 이해됐어요? 그걸 신의 권능. 바다의 신이 노하셨어. 쟤는 평소에 나쁘게 살았기 때문에 쟤는 죽인 거고요. 얘는 평소에 착하게 살기 때문에 얘는 살린 거였어. 이런 거라니까, 얘들아. 이걸 신의 권능으로 여김으로써 자연이 아무리 거칠고 난폭해도 일정한 질서에 따라 운행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비로소 안도해. 착하게 살면은 이렇게 신의 노여움을 피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러한 자기 보호 기능에 나아가서 신화는 더 다양하게 변주되어서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를 함축하는 서사로 진화한다. 봐봐, 내가 방금 그랬잖아. 얘는 왜 죽었고 얘는 왜 살아왔다고? 착하게 살아서. 이게 뭐야? 방금 이러한 자기 보호 기능에서 더 나아갔지 지금. 신화는 다양하게 변주된 거야. 그래서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 뭐야? 선함. 선함을 함축하는 서사로 지금 변했어. 아니 그냥 어쩌다 살아 돌아온 거야. 이해됐어요? 네, 요렇게. 자, 그럼 나 계속 갈게요. 신화의 의미는 고정불변의 세계가 아니야. 맞잖아, 변했잖아 방금. 전승과 수용의 과정에서 역사적 존재의 인간의 문화적 선택. 맞지? 문화적 선택. 그때 어떤 가치를 좀 더 중요시 여겼냐. 요거죠, 요거. 요 회색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게요. 문제에서 다루고 있어서. 6문 나가겠습니다. 분류의 학문적 탐구는요, 인간이 자기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는 역사적 과정 속에서 은유가 담당한 신화, 그리고 우리가 신화를 변형시켜온 과정 등을 검토하면서 이런 의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바로 설명을 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4번 바로 설명할게요. 얘들아 63페이지에 4번 가겠습니다. 63페이지 4번은 뭘 설명할 거냐면은 너희 그 프로메테우스 알죠? 프로메테우스가 뭐 해줬어? 우리 그치 불 훔쳐다가 누구한테 줬어? 인간한테 줬단 말이야 얘들아. 그래서 뭐 했지? 심장을 까먹는 간. 심장은 너무하지 않냐? 간은 왜냐면 재생이 되거든. 그래갖고
평생 쪼이라고. 그리고 아침에 되면 다시 뭘. 또 재생되고. 그럼 또 쪼이고, 또 재생되고, 또 쪼이고. 자, 그만할게요. 맞아. 그냥 죽여라. 자, 그럼 잘 봐봐. 그런 내용이 1문단. 나 2문단 가도 돼? 2문단. 그 이후에, 그 신화가 만들어진 이후에 500년대 중반에 공연된 결박당한 프로메테우스. 여기 이 공연에서는요, 초록색만 읽을게요. 제우스가요,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기조를 이뤄서 제우스가요, 폭군으로 묘사되고, 프로메테우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우스는 마이너스, 프로메테우스는 플러스네? 자, 근데 기원전 400년경의 책에서는요, 프로메테우스가 주황색, 멸망의 위기잖아, 얘들아. 마이너스. 제우스가 덕을 부여했대. 플러스. 얘들아, 지금 같은 내용인데 보라색 글씨 봐봐. 신화의 내용이 그냥 고정불변이야? 아니면은 저기야, 변했어? 이거 아까 전에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 왜 변했다고? 연주. 인간의 가치 선택에 따라, 문화적인 선택에 따라서. 이해됐어요? 괜찮니, 얘들아?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바로 갈게요. 신통기에서 제우스가 지상의 번개가 내리지 않도록 하는 것은 폭력적인 자연과 신의 다 필요 없고요. 얘들아, 폭력적인 자연과 신의 권능을 분리한 거야? 아니면 같이 본 거야? 근데 이거는 사실 얘들아 잘 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는 것이지. 이거 마지막 문제지. 우리가 바빠. 시간이 없어. 모의고사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사실 보기 안 읽어도 운이 좋으면 답이 나올 수도 있어. 왜? 우리는 윗글을 다 이해했거든. 사실 지금 답 봐봐. 제우스 몰라도 답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 맞아. 이 부분 본문에 있었어.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게 뭐야? 폭력적인 자연. 바다에 폭풍우가 쳤는데 얜 죽었고, 몇 번을 죽는 거야? 얜 죽었고, 얜 살아 돌아왔다니까?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들아 신의 권능과 분리해서 해석했어? 아니면 신이 노하셨다. 야, 이거 몇 번 말했냐?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 바쁠 때는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얘들아? 네. 나머지는요, 뭐 다 너무 맞는 얘기라서 굳이 선생님 하지 않겠어요, 얘들아? 이해됐나요? 네. 얘들아, 시간 낭비 같아서 안 하는 거니까 너희는 근데 내신이니까 다 살펴봐야 된다. 알겠죠? 근데 학교에서 이렇게 선지 하나씩 다 보시긴 하시지? 이게 진짜 필기 하나도 없이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들만 있고 이런 단계였죠? 이런 거였죠? 괜찮았죠? 하고 넘어. 알았어요. 이해는 됐죠, 우리는? 네.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다른 문제 풀러 넘어갈게요. 자, 우리 3번 보겠습니다. 잘 봐. 3번 문제가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기억, 니은, 디귿 앞에 봅니다. 정리하고 갈게요. 기억이 뭐였어요? 명료한 걸 표현하는데 은유를 쓰기 때문에 사실 은유는 군더더기야. 필요 없어. 그지? 필요 없어. 근데 두 번째, 개념이 없을 때 쓰던 말이기 때문에 개념으로 대체될 필요가 있어. 근데 디귿은 뭐였어요? 아니야, 대체될 수 없는 절대적인 은유도 있어. 요 애가 지금 이제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A 보겠습니다. 케플러는 지동설을 주장하는 책에서 목적이 천상의 기계가 신의 유기체를 닮은 게 아니라, 잠깐만 있어봐. 신의 유기체? 근데 시계, 누가 더 구체적이야? 시계 구체적이죠? 시계를 닮았음을 입증하는 데 있다? 얘들아, 신의 유기체 설명할 수 있는 말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럼 이거는 절대적 은유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시계가. 그죠? 자, 그러면 우리 A에 대해서 갑시다. 근데 봐봐, 이런 거. 2대 2대 1이야. A가 답이겠니?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알겠죠? A가 답일 확률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갑시다. 네, 네. 1번 맞아요. 이해됐죠? 네. 자, 그럼 나 B 갈게요. 소리그늘이다, 소리그늘. 소리그늘은 장애물에 막혀서 소리가 전달되지 못하는 영역. 벌써 소리그늘은 안 보여. 그죠? 자, 소리그늘은 장애물에 막혀서 소리가 전달되지 못하는 영역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소리는 가시광선에 비해서 회절이 많기 때문에 일상에서 소리그늘에 해당하는 영역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렵다. 맞네. 소리는 소리그늘에 해당하는 영역, 밑줄이 여기다가 긋는 게 더 낫겠다. 소리그늘에 해당하는 영역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렵다. 소리를 찾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소리그늘에 해당하는 영역을 찾는 것이 어려운 거네. 얘들아, 주체를 선생님 잘못 정했다. 그치?
저럴 때만 크게 대답한다? 그치? 자, 소리 그늘에 해당하는 영역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렵다에다가 밑줄 치시면 돼요. 그러나 소리 그늘에 대한 사고는 빛에 대한 시각적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실험을 실시해서 음향학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 잠깐만. 찾기 힘든 것을 찾기 쉬운 걸로 대체해서 실험을 해서 발전시켰대. 그것도 상을 이해돼요? 그렇지. 이해돼 무슨 뜻인지?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 그늘이라는 건데. 자,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앞에 보세요. 네. 이게 소리 그늘 아닐까? 맞죠? 이게 소리 그늘이라면 이게 뭘까? 빛이겠지. 이거가 잘 안 보이니까 이걸 통해서 유사해서 이거 갖다가 잘 실험을 해서 이거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자, 그럼 B에 대해서 이해했으니까 우리 2번 선지 갈게요. 실험을 통해 소리의 특성이 명확하게 규정되기 이전이라면 얘들아 앞에 봐. 규정되기 이전? 니은에 해당되겠네. 그럼 2번은 니은으로 볼 수 있겠군. 어때요? 맞아요. 맞네. 자, 그다음에 B. 소리가 전달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하기 어렵다는 것이 밝혀진 상황이네? 앞에 봐. 밝혀진 상황이었다면 이건 그냥 단순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쓴 거니까 그냥 군더더기에 해당이 되겠네? 이해됐어요, 얘들아? 그러면 기억으로 볼 수 있겠군. 어때요? 맞는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나 그럼 이제 C로 넘어간다? 나 C 갑니다. 종의 기원이네요. 자, 종의 기원에서 여러 사투리가 하나의 언어에서 갈라진 것과 마찬가지로 종이 별개의 기원을 지닌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아하. 이것도 은유네, 그지? 자연의 선택에 의한 진화를 주장했다. 이는 신이 생물을 창조했다라는 믿음이 지배적이었던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에 대해서 저명한 생리학자인 뒤는요, 항해 중에 배가 난파되면 조난자는 물에 빠지느니 널빤지에 매달려서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내가 여기 너희 이야기 쉬우라고 다 바꿔놨어. 항해 중에 뭐야? 진리를 찾는 중에 배가 난파되면 뭐야? 시련에 빠지면 물에 빠지니 설명을 포기하느니 은유라도 써서 이해시키려 노력하겠다.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요렇게 바꿔 읽으면 조금 편하겠죠.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 나 4번 가도 되겠어요? 자, C. 사투리가 여러 동물의 종이 동일한 조상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을 다른 사람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야, 잠깐만 있어봐봐. 앞에 봐. 누군가를 쉽게 이해시키거나 쉽게 납득하기 위해서 썼다라는 건 개념이 없었다라는 거에 대한 불완전한 추측이냐 아니면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사용한 거야. 이거지. 그럼 니은에 해당되겠니? 기억에 해당되겠니? 그렇지.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 틀린 거예요? 4번이 틀렸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얘들아? 네. 5번은 방금 선생님이 잘 해석을 해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지는 않을게요.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자, 앞으로 넘어갈게요, 얘들아. 1, 2번 가겠습니다.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얘들아. 2번 가겠습니다. 분류에 대한 견해를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주세요. 4번. 아유, 너무했죠. 회색 파트 읽어보면 돼요. 회색 뭐라고 써있지, 얘들아? 우리 5문단의 맨 마지막 읽어볼게요. 네, 전승과 수용 과정에서 역사적인 존재인 인간의 문화적 선택에 따라서 우리 이게 신화가 변화된다 그랬죠, 얘들아? 자, 역사와 무관하다고 하면 우리 좀 너무 무시했죠? 그치? 이런 선지 보면 우리 기분 나빠야 돼. 자존심 상하지 않나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네,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은요, 네, 전개 방식이니까요. 이건 그냥 보시면 되겠네요. 선생님 풀이 다 해놨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네, 일단은 꺼주시고,